시립 미스카도 초등학교의 정면 현관. 4학년 신발장 옆에 우산꽂이 위. 그곳 벽에 큼지막한 사진이 걸려있다. 9년 전인 1986년 운동회의 인간 피라미드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은 당시 6학년. 4단의 피라미드를 쌓은 남학생 10명이 일그러진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다. 오른쪽 뒤편에는 여학생 피라미드가 있다. 이것도 4단이다. 햇볕을 받은 체조복은 새하얗고 그을린 피부는 검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 있는 깃발에 일치 단결이라고 쓰여있는 걸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한밤중이 되면 이 사진에서 학부모의 환호성과 아이들의 시름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런 소문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밤 11시에 학교에 몰래 들어왔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힘껏 흔들었더니 간단히 열렸다. 어둠 속에 떠오르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소문이 자자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진짜 특유의 기척은 떠다니지 않았다. 나는 옛날 선배들의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극심한 고통과 오랜 인내 끝에 10초 정도의 박수와 한순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퍼포먼스. 나도 2학기가 되면 싫어도 연습을 해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혼나면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실제 운동회에서는 전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짓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벌써부터 우울해졌다. 지금 키가 160cm니까 분명히 맨 아래 단일이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지긋지긋하다. 하품이 나온다. 미아루, 미아루. 먼 곳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뜨니 귀엽고 통통한 동안의 여성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교생인 사이키 아사코였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반인 6학년 2반에 배치되었다. 미아루,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주변이 밝아졌다. 바닥은 차가울 만큼 서늘했고 작은 돌멩이가 팔을 찔렀다. 사진을 보는 사이에 그대로 잠든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민망함에 쓴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자 사이키는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나를 꼭 껴안았다. 30분 후 나는 교직원실 구석에서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았다. 학교에서 잠든 이유를 학교 괴담에 관심이 있어서요 라고 말한 탓이다. 담임인 아마노는 지장 보살님 같은 얼굴에 쓴 웃음을 담고 말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무서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린 탓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 일을 저지른 신흥 종교의 교주는 지난달에 체포되었다. 부모님이 나를 걱정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불안감이 팽배한 건 사실이고 사이키의 당황한 모습도 결코 과장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순순히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 건 벌써 10번이 넘는다. 교장도 교감도 다른 선생님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다. 이제 곧 끝난다. 그렇게 생각한 직후에 교감이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다. 언니는 그렇게 똑똑한데. 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입이 먼저 움직였다. 2살 위의 언니와 비교당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멍청했다. 어리석었다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번에는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 선생님들이 모두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심령 현상 같은 학교의 소문, 이른바 학교 괴담은 시시하다. 전부 지어낸 이야기다. 진짜는 만날 수 없다. 이번에도 아니었구나. 후루이치 슌스케는 진지한 얼굴로 대꾸했다. 나의 몇 안 되는 친구다. 내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에도 나름대로 공감해주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관을 부정할 순 없다. 라는 신념 때문이지. 영감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니라고 한다.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사고방식이고 나와 평범하게 대화해주는 것도 고맙다. 나를 별종으로 취급해 멀어지는 아이들과는 다르다. 난 너랑 똑같은 영감 체질이야. 라면서 친한 척 다가오는 아이와도 똑같은 이유로 비아냥거리며 시비 거는 아이와도 다르다. 점심시간의 교실. 나는 창가에 있는 후루이치의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는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서 안경을 닦았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어리게 보였다. 복도 쪽 책상의 맨 뒷자리. 사이키 자리의 주변에는 오늘도 아이들로 울타리가 만들어졌다. 벌써 우리 반의 인기인으로 등극했다. 밝고 활기차며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고 그와 동시에 어른스럽기도 한 그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했다. 사이키 선생님, 뒷머리가 삐져나왔어요. 뭐? 진짜? 어머나, 난 몰라. 남학생의 지적을 받은 그녀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머리를 매만졌다. 점심시간이 되고 벌써 몇 번째 폭소가 터졌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교정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몇 개나 생기고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사물함에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 나는 낙담의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3전 3패 전멸이야. 열리지 않은 교실은 그저 지저분했을 뿐이고 옥상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소문으로는 투신자살한 여자가 옥상에 있었다고 했던가? 그래, 뛰어내리기 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차피 지어낸 얘기겠지 뭐. 이제 만화에서 가져온 듯한 괴담밖에 남지 않았어. 밤 12시에 여자 화장실의 거울이 어떻다든지 음악실의 베토벤 초상화가 어떻다든지 검증해봐야 소용없겠지. 후루이치는 다시 안경을 쓰면서 말했다. 근데 희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것도 못하지만 그렇게 조사해서 뭐 할 거야?
그냥 호기심이야. 흠. 그는 내 대답을 듣고 턱을 만지며 말했다. 영혼이 보였습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다음은 영혼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구해주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가령 원한을 품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설득해야지. 아기가 있다면? 그것도 설득할 거야? 해치울까? 나는 반쯤 웃으면서 말했다. 후루이치는 멍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윽고 나지막이 웃었다. 넌 무섭지 않나 보구나? 뭐가? 영혼 같은 거. 전혀? 호기심이 공포를 이기기 때문일까? 굉장하다. 후루이치는 가느다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난 한밤중에 학교에 올 수도 없는데. 왜? 그냥 어두운 것 뿐인데?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밤에 학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낮이든 밤이든 학교는 단지 건물일 뿐이다. 아침에 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거랑 똑같아. 후루이치는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다. 아니야. 어둡지 않아도 학교는 무서운 곳이야. 왜?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후루이치가 불쑥 시적인 말을 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후루이치의 얼굴은 조금 전과 똑같아서 농담으론 보이지 않았다. 학교가 무섭다니 무슨 뜻이지? 죽음의 냄새라는 건 또 뭐야? 나는 다시 반쯤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는 죽음과는... 그때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우리 반의 절친 콤비인 시라카와와 오노가 앞문에서 구르듯 교실로 들어왔다. 네모난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우는 시라카와를 오노가 갓난 아이를 어르듯 달래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무서웠지? 잘 견뎠어. 재작년이었던가 일본 뇌염 예방주사를 맞는 날에도 똑같은 광경을 본 기억이 있다. 체육관에서 처참한 반핵 영화를 봤을 때도, 거대한 나방이 교실 안으로 날아왔을 때도, 공주병 환자라는 별명은 시라카와에게 잘 어울렸다. 이번에는 벌에게라도 쫓긴 걸까? 아니면 화단에 펜지꽃이라도 시든 걸까? 가까이 다가간 여자애들에게 오노가 뭐라고 설명했다. 귀를 쫑긋 세워도 잘 들리지 않았다. 황급히 뛰어간 사이키가 말을 걸었지만 시라카와는 세차게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미하루. 시라카와가 뜬금없이 나를 불렀다.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를 만큼 친하지 않잖아. 라고 가벼운 조바심을 느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왜?
도와줘. 너무 무서워. 한 발짝도 못 걷겠어. 더는 서 있을 수 없어. 왜? 오노가 화난 얼굴로 소리쳤다. 잔말 말고. 시라카와 주연의 비극에 나도 출연해야 하는 모양이다. 미야루. 사에키가 심각한 얼굴로 부르며 허울 좋은 말을 입에 담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때는 친구끼리 도와주는 게 어때? 응? 적당히 맞춰주면 금방 끝나. 후루이치가 시선을 밑으로 향한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책상에서 내려와 그 애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러곤 급식대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시라카와 앞에 몸을 숙였다. 시라카와는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나는 처녀 귀신 같은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령이 있었어. 어?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내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나왔다. 체육관에서 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선으로 도움을 청하자 오노가 대신 설명했다. 너 몰라? 비 오는 날에만 체육관에 나타나는 유령 말이야. 난 그런 거 안 믿지만 목소리가 들린 것 같긴 해. 목소리? 오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중얼중얼 말하는 목소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 것 같아. 우리 말곤 아무도 없었는데. 얼굴이 새빨개진 시라카와와 달리 오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라면 들려도 이상하지 않잖아? 밖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창문 사이로. 오노가 절박한 모습으로 반박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야. 발소리도 났어. 목소리가 들린 곳 근처에서 끼익끼익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육관 바닥을 밟는 신발 소리다. 즉, 밖에서 나는 소리일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소리와 목소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 오노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연기로는 보이지 않았다. 시라카와의 행동에 말을 맞추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제야 나도 진지해졌다. 엄청난 소리라니 무슨? 떨어졌어. 시라카와가 떼쟁이 어린애처럼 말했다.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찌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미야루, 도와줘. 너 이런 거 잘 알잖아. 보이잖아. 유령을 없애든 앵마기를 하든 정화를 하든 뭐든지 해줘. 시라카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며불며 소리쳤다. 시라카와의 침이 뺨에 튀었지만 짜증이 난 건 몇 초뿐이었다. 비 오는 날에만 체육관에 나타나는 유령.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한 귀로 흘려버린 채 그대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교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시라카와의 모습은 너무나 연극적이고 거짓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 오노도 똑같은 목소리와 발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기묘한 일을 겪은 것이다. 소리만 들었다는 것도 진실인 것 같다. 이번에야말로 진짜인가? 유령을 없애줘. 오노가 속삭였다. 이런 때에만 친한 척하는 건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거절하면 더 골치 아프게 되리라는 건 눈에 뻔히 보였다. 나는 두 사람을 쳐다본 뒤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이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걸리면 소금이라도 뿌려. 급식 아주머니께 말하면 주실 거야. 두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영혼이 달라붙거나 하진 않았다. 오노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플싸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시라카와가 갓난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면서 너무해, 제발 도와줘 하며 나를 껴안았다. 눈물과 콧물과 뜨뜻 미지근한 뺨이 귀에 닿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면서 나는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에 담았다. 사이키가 불안한 얼굴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진짜로 유령이 나와? 비 오는 날에? 신경 쓰지 마.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교실에 들어온 아마노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말했다. 기온과 습도가 바뀌면 가끔 건물에서 소리가 나거든. 바닥판이 줄어들어서 삐걱거린 걸지도 몰라. 하지만 자리에 앉은 오노가 반박하려고 하자 아마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건물의 소리는 참 신기한 법이지. 아파트만 해도 그렇다. 702호 소리가 803호에서 들리는 일도 있다. 벽 너머에서 신음이 들려서 조사해봤더니 낡은 수도관을 흐르는 물소리였다고 한다. 어느 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외국의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으며 이야기 자체는 흥미로웠다. 아이들도 점점 귀를 기울이더니 마지막에는 감탄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사이키만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나는 위화감이 들었다. 아마노의 이야기는 완성되어 있었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까. 그럴 정도로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온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던 게 아닐까. 다시 말해, 비 오는 날 체육관에서 목소리나 발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더 있었던 게 아닐까. 거침없이 말하는 아마노를 보는 사이 의욕이 더욱 부풀었다. 나는 방과 후에 곧장 체육관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체육관의 한가운데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투두둑 하고 위쪽에서 들리는 것은 빗방울이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다. 탁탁 하고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은 흘러내린 빗물이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려도 영웅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대, 천장 가까이에 있는 무대의 막, 캣워크, 농구 골대, 창고문, 소화전, 바닥에 붙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라인 테이프, 무대의 왼쪽 벽에 있는 교가가 적힌 커다란 팻말, 오른쪽 벽에 있는 비둘기가 네잎클로버를 물고 있는 모자이크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다. 방송실은 창문의 빛이 반사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벽 시계를 통해 5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나는 혀를 찼다. 유령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으리라. 당연한 일인데도 조바심이 났다. 체육 용품 바구니에서 농구공을 꺼내 드리블하면서 무대를 향해 걸어갈 때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후루이치였다. 그는 정면 문으로 들어와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양갈래 머리에 짙은 눈썹, 체구가 작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얼굴에는 빈정거리는 옅은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가슴팍에 노란색 이름표에는 2학년 1반 히가 마코토라고 쓰여 있었다. 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인 마코토였다. 후루이치가 말했다. 우산이 망가졌대. 나는 마코토를 노려보며 말했다. 친구한테 씌워달라고 해. 사쿠라도 있고 미유도 있잖아. 신고도 있고. 집이 반대거든. 마코토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집에 안 갈 거면 미아르 우산을 빌려줘. 뭐? 그럼 난 나중에 비를 맞고 가라는 거야? 마코토는 말없이 옆에 있는 후루이치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후루이치는 낭패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쑥스러우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바보 아니야? 나는 가장 가까운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다. 공은 새하얀 백보드에 맞고 튕겨나오더니 마치 노린 것처럼 내 손으로 돌아왔다. 미아루, 우산. 그냥 가. 뛰면 안 젖어. 젖어. 뛰나 걸으나 똑같아. 몰라? 시끄러워. 나는 마코토에게 공 던지는 신용을 했다. 흠칫 놀란 사람은 후루이치였다. 그는 손으로 안경을 가렸다. 반면에 마코토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휘파람을 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화가 났다. 밖에서 가족과 얼굴을 마주치는 건 질색이다. 기분이 엉망이 된다. 더구나 마코토는 남들 앞에선 집에서보다 몇 배나 건방지다. 내가 진심으로 화낼 수 없고 때릴 수 없다고 얕잡아 보는 것이다.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건 항상 그랬지만 그것도 지금은 신경이 거슬린다. 빌려줘. 정 싫다면 내가 빌려줄까? 후루이치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마코토가 희죽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화를 낼까? 처음에는 마코토에게,
다음은 후루이치에게. 모든 걸 다 안다는 표정의 동생은 물론이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친구에게도 조바심이 났다. 그렇다. 나와 후루이치는 단순한 친구다. 친구면 충분하다. 그 이상을 원해서는 안 된다. 공을 잡은 두 손에 힘을 넣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단단한 것이 바닥을 때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후루이치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체육관의 한가운데에 하얀 물체가 있었다. 사람이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체육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내 쪽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머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쭉 뻗은 다리였다. 온몸은 어렴풋해서 그 밑에 있는 바닥과 라인 테이프가 보일 정도였다. 자세한 부분은 흐릿해서 얼굴도 복장도 알 수 없었지만 윤곽은 확실히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과는 기척이 다르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것은 진짜다. 쿵쾅쿵쾅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미하루. 마코토가 불렀지만 무시했다. 그림자에게 다가갈까 하다가 그 자리에 있는 쪽을 선택했다. 하얀 그림자가 어색하게 일어섰다. 두 손을 귀에 대고 있다. 어린 소녀였다. 그것도 체구가 작고 야위였다. 마코토와 똑같은 양갈래 머리.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과 코는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복장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희뿌했다. 마코토가 다시 말했다. 누구야? 그제야 마코토의 눈에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게 뭐야 라고 대답하려 했을 때 가냘픈 목소리가 귀에, 아니 마음에 닿았다. 미안해. 애원하는 듯한, 울먹이는 듯한 소녀의 목소리였다. 하얀 소녀의 입이 움직였다. 이시다, 미안해. 기노시타, 미안해. 에조에, 고바야시, 고모다, 모리, 야에가시, 미세야, 내기시. 이름 같은 말과 사과의 말. 시라카와와 오노가 들었다는 건 이 말이다. 이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미안해. 발. 목소리가 끊어졌다. 발이라니? 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한 직후 하얀 소녀가 걷기 시작했다. 끼익 하고 바닥에서 소리가 났다. 귀를 막은 자세로 무대 쪽으로 향했다. 중얼거림은 계속 이어졌다.
후루이치가 말했다. 지금 이 소리 혹시 발소리는 들린 모양이다. 그래. 나는 최소한의 말로 대답했다. 소녀는 타박타박 걸어갔다.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가끔 바닥을 울리며 소녀가 가는 곳 앞에는 문이 있었다. 앞쪽 우측 벽에 있는 팥죽색 문이다. 안에는 약간의 공간과 막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과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과 다음 순간 탁 하고 발밑에서 소리가 나서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얼떨결에 떨어뜨린 공이 떼구르르 바닥을 굴러갔다. 아! 마코토가 작게 소리쳤다. 얼굴을 들자 하얀 소녀가 사라졌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마코토가 가늘게 떨면서 몸을 웅크렸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라졌어. 문 앞에서 희미해지더니. 뭐? 진짜? 후루이치가 안경 안쪽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뭔가가 있었어? 발소리는 들었는데. 후루이치에게는 들리기만 한 모양이다. 하지만 들린 것도 각자 다르다. 후루이치는 발소리만, 시라카와와 오노는 발소리와 목소리. 딱딱하게 굳은 발을 억지로 움직여 나는 곧장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고 등의 털이 삐죽삐죽 곤두섰다. 문까지 이제 5m, 4m, 3m. 시야의 오른쪽 위에서 뭔가가 살며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을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무의식 중에 발이 멈추었다. 하얀 소녀가 캐더크를 걷고 있었다. 조금 전처럼 두 손을 귀에 대고 있다. 후루이치가 당황하면서 물었다. 이번엔 그쪽이야? 소녀는 캐더크의 한가운데서 멈췄다. 가슴을 난간에 바짝 붙이고 두 팔 사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흐릿한 얼굴이 보였다. 얼굴에는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고뇌, 슬픔, 후회, 혐오.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듯하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닌,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얼굴. 설마. 소녀가 캐도크의 바닥을 걷어찼다. 스르륵 난간을 뛰어넘더니 그대로 3m에 가까운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안 돼. 마코토가 소리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꼭 감았다. 과당과 뿌직이 뒤섞인 소리가 가슴에 직접 닿았다.
처음에 들린 소리보다 크고 생생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 눈꺼풀 안쪽으로 퍼져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하얀 소녀. 소녀의 목은 기이한 방향으로 꺾어지고 두 손과 두 발은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깨진 머리에서는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렸다. 실내화 끝부분에 빨간색 고무 코팅이 시야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피는 보이지 않았다. 바닥을 타고 이쪽으로 흘러오지는 않은 것이다. 멈칫거리며 얼굴을 들자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마코토는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 옆에서는 후루이치가 창백하게 질린 채 엉덩방아를 찢고 있었다. 공기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바깥의 빗소리가 귀에 닿았다. 떨어졌어? 후루이치는 입술까지 새파래졌다. 고개를 끄덕이자 후루이치가 다그치듯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보았고 들었잖아. 그건 그런데...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체육관을 둘러보았다. 이제 끝났다. 하얀 소녀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금방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것은 확신이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를 만났다.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만족감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 소녀는 누구일까?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소녀가 중얼거린 수많은 이름은 뭐지? 발이라는 건 뭐고? 그 기묘한 자세는 또 뭘까? 한편 마음이 고통을 호소했다. 괴롭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나는 가슴을 누르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후루이치가 마코토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걸었다. 주택가를 걷고 있을 때 좋은 아침 하고 뒤쪽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 재빨리 나를 추월했다. 뒤를 돌아본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근처에 사는 마스이 언니다. 참, 그렇지.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다. 마스이 언니도 미스카도 초등학교에 다녔나요? 그래, 태어나서 22년간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혹시 말이에요, 미스카도 초등학교에서 여자애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납득했다. 하얀 소녀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살, 투신 자살로 보인다. 과거에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자살해서 그 영혼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으니까
선배에게 묻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있어. 마스의 언니는 순순히 대답했다. 내가 졸업한 해에 가을이었지. 연도로 말하면 이듬해라고 해야 할까. 남동생인가 여동생이 있는 아이한테서 들었어. 체육관에서 6학년 여자애가 뛰어내려서 자살했다고. 그때 학교 주변이 떠들썩해서 기억나. 빙고. 시기를 계산해보니 9년 전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는 계속 물었다. 체육관에서 뛰어내렸다는 건 캐도크라고 하나? 거기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대. 순찰하던 선생님이 발견했다나 봐. 그렇다면 이른 아침이나 밤과 후가 되겠지. 가을이라고 했죠? 9월이었을 거야. 분명 비 오는 날이었을걸. 뉴스는요? 나오지 않았어.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아서 찜찜했던 기억이 있거든. 보도할 가치도 없는 건가 해서. 그 애의 이름은 알아요? 나는 휠체어의 속도를 늦추고 길가에 세운 뒤 마스의 언니의 앞으로 돌아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이상한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소문이랄까 학교 괴담 같은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걸려서요. 세상에, 지금은 학교 괴담이 됐나 보구나. 마스의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표정을 지었다. 이름은 분명히 가키우치였을 거야. 가키우치 나기사. 그래, 틀림없어. 우리 반에 야부우치 나기사란 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얘기도 나와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가키우치. 나는 무심코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 하얗고 투명하며 얼굴이 뚜렷하지 않은 소녀에게 이름이 붙었다. 100% 확실하다곤 할 수 없어도 하얀 소녀가 가키우치 나기사의 영혼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참, 그렇지. 마스의 언니는 탁 하고 가볍게 손뼉을 한번 쳤다. 생각났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했거든? 진짜로 죽고 싶다면 보통은 교실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않을까 하고, 아니면 옥상이든지. 정확한 지적이다. 무서운 표현이지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4학년 때 우리 반의 멍청한 남자애들 사이에서 바닥에 매트도 깔지 않고 캐도크에서 뛰어내리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한 명이 발을 삐었고 선생님은 화를 내며 금지한 덕분에 약 한 달간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얼간이들이 발이 찌릿찌릿하면서 재미있어 라며 희희낙낙했던 게 기억난다. 두 발로 확실히 착지하면 10살 배기 어린아이라도 그 정도로 끝난다. 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죽기는커녕 다치기도 힘들다. 하얀 소녀처럼 일부러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비에 젖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든지. 내 추리를 듣자 마스의 언니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다. 죽고 싶은 사람이 그런 걸 신경 쓸까? 비에 젖기 싫다면 다른 날에 하면 되잖아. 그건 그러네요. 꼭 그날 죽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
목을 매는 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간장을 한 돛방 마셔도 되고, 콘센트에 젖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건 나라도 할 수 있어. 밝은 얼굴로 말하는 어두운 내용. 강렬한 블랙 초크를 듣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잘도 아시네요. 조사한 적이 있으니까. 마스이 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번엔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 왜 조사한 걸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도 할 수 있어. 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마스이 언니, 아까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미안해. 너무 무거웠지.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합장하듯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초등학교 때 그것도 아주 짧은 시기였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지도 있고. 고지는 남자친구 이름이다. 더구나 자살하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영혼이나 종교 같은 건 믿지 않지만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관뒀어.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안심했어요.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대로 휠체어를 밀면서 걸어가다가 마스이 언니와는 전철역과 초등학교의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왔어. 가볍게 손을 흔드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친절한 동네 언니의 얼굴이었다. 선생님. 방과 후 교실. 나는 교사용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는 아마노에게 말을 걸었다. 왜? 아마노는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진지한 얘기인데요. 혹시 가키우치 나기사라는 여자아이를 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한순간 아마노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교실 뒤쪽에서는 시라카와 무리가 조잘조잘 떠들고 있었다. 사에키는 자기 자리에서 몇몇 남자애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잠깐 이리 올래? 아마노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교직원실의 한쪽 구석, 그것도 칸막이가 있는 회의 공간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러곤 맞은편에 앉자마자 물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비 오는 날 체육관에 관한 소문을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9년 전에 자살한 여자아이의 이름이에요. 하얀 소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거짓말이 아닌 것만 골라서 말했다. 아마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윽고 포기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아. 아주 잘 알지. 내가 담임이었던 아이였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맡았던 6학년 1반이었어. 1986년 9월 16일 방과 후였지.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직원실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김에 체육관에 들렀어. 우리 반 애들 몇 명이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논다고 했거든. 그날은, 그래, 아침부터 비가 왔지.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어. 목이 기묘한 방향으로 비틀어져서 그 애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아마노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왜 거기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어. 부모님도 모른다고 했고. 그런데 반 친구들에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라는 말을 했다더구나. 막연하게 고민한 걸까? 그런 때이긴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깍지 낀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어느새 충혈된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목소리나 발소리가 카키우치의 영혼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어.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한테는 건물 얘기를 했지. 지난 9년간 계속. 이 사람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다정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단순한 담임이었던 아마노의 인상이 크게 달라졌다. 선생님은 직접 들은 적이 있으세요? 내 질문에 아마노는 고개를 작게 한번 끄덕였다.